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 경제 주요 실물 지표도 부진해서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준비 중인 추경을 통해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정부가 기재부가 공개한 그린불 4월호를 보면은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좀 비관적인, 비판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비관적인 경기 진단에 대해서 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2년 동안 국제금융기구나 국제금융기관이나 국내외 연구소에서 한국 경제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그걸 2년 내에 처음으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4월 초에 발표한 KDI 재정경제부의 그 경제연구소죠에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부진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현실을 보지 못했고 정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경제가 안 좋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은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정책을 실행해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면은 정부는 보수적으로 그동안 경기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불과 한 달 전 그린북에서 정부가 소비와 생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아한데요. 이 정부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3월 그린북에서 밝혔는데 말 그대로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5위권의 거대 경제이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가 경기에 대한 판단을 바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첫 번째 이유는 2월에 모든 지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 경제 생산이나 투자나 소비 이런 쪽에 있어서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아주 큰 음액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누구도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곧 6조 원대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추경 예산안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경제가 좋거나 정상인데 추경 예산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 시행의 그 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경기에 대한 진단을 부정적으로 바꾼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미 6조 원대의 추경을 이제 카드를 꺼낸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추경 카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추경만 하면 경제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추경이라는 게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일으켜서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면 소득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6조 원대 추경의 시점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역사상 가장 큰 470조 올해 2019년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 이 예산이 작년에 디자인을 할 때 올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470조 예산을 진행을 시간표대로 하면서 하반기에 경제 상황을 보고 추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조 그 추경 예산을 액수를 정해놓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비용 항목을 여기저기 껴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을 집행을 한다면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상당한 편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의아한 점이요. 경기가 어려워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뭐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 축소를 한다고 하고요. 이런 민생 대책을 축소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올해 정부가 세금을 100% 다 거둘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는 어려운 입장에 와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9월에 유류부 인하에 대한 그
효과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그렇게 예. 되면 소비랑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올해 1월과 2월에 세수가 거친 현황을 보니 작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무려 8천억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아, 예. 따라서 올해 말까지 100% 세금을 계획한 대로 300조 이상 거둘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유류세를 인하해서 소비를 살리느냐 아니면은 세금을 100% 더 걷느냐 이 두 가지 결정 중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게 100% 더 걷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네.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축인 네. 이 수출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째 이렇게 꺾인 상황이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수출이 12월부터 넉 달째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였고요. 예. 두 번째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 화학 제품인데 10%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중요한데 최근 반도체 가격이 3월에만 5.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가 글로벌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바닥을 이루고 있으니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거다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그게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는 참 지금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입니다. 25%인데 중국이 최근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실제로 수출과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분기 성장률이 4%대로 내려갈 거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미국과 트럼프 정부와의 그 무역 협상이 4월이나 5월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대중국 수출은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한국은행이 성장률 관련 지표를 이제 잇따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 후반대 머물 수 있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성장률이 2.6%인데 2.6%를 아마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 예. 이유가 최근에 IMF도 지난주에 와서 한국의 성장률을 2.6%로 유지하기로 원래 내리리라고 예측됐는데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그 커다란 이유가 추경 예산입니다. 한국은행과 IMF는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추경 예산을 한번 6조 원 수준으로 하고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경 효과로 인해서 대외적인 경제 사정과 우리 국내적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효과로 인해서 2.6%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거로 예측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한은이 그날 금통위를 또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네. 역시나 동결할까요? 지금 시장의 예측은 거의 100% 동결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투자자들이나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현 수준 1.75%의 기준금리를 고정할 거로 보는데 그 이유가 사실 올릴 이유도 없고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려웠던 점이 미국 연방지준은행의 그 금리가 2.5%로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기준금리 차이가 무려 0.75%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그 금리 차이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전 같으면 외화 유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을 지켜본 결과 외화 유출의 그 걱정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또한 미국의 정부나 미국의 그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번간 올렸던 금리 인상이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굉장히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미국도 금리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그대로 현 수준에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난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사실 1년 전 문제도 아니고 2년 전 문제도 아니고 10년에 걸친 의사결정과 국가 운영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데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기적으로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정책이나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이나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사람들한테 돈을 더 나눠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그 효과밖에 있지가 않고 장기적으로는 체질을 변화시켜서 경제의 경쟁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